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 통합서의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요, 올렸다 하면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팍팍 나오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썸네일을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지금 조회수가 한 100만회, 119만회 이렇게 찍혀있죠. 100만회, 200만회 이렇게 나오는 썸네일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올렸길래 도대체 이렇게 조회수가 잘 나오나,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번역해보면 2028년 쯔이니 니혼가 산유국이라고 써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28년 드디어 일본이 산유국이라고 써있죠. 여러분, 산유국이 뭐예요?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죠. 이게 왜 2028년에 일본이 산유국이 된다는 거지? 제목을 또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7광구에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10배 더 많은 천연가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8년이면 일본의 상륙 이렇게 쓰여있죠. 7광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7광구가 일본께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 몇 년이 나오고 있어요? 2028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사진을 떡하니 넣은 썸네일들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전 대통령도 있고 현직 대통령도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봤더니 2028년 일본은 석유 대국으로 한국의 반응을 봐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어떻게 보는지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일본도 똑같은가 봐요. 또 여기에서도 반복되는 게 2028년 일본이 석유 대국이 된다. 뭔가 2028년을 기다리는 느낌에 우리나라가 되게 부러워할 거야, 배아파할 거야 라고 하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기고 있습니다. 자, 이 썸네일도 제목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7광구는 2028년 일본 영해로 온다. 부러워하는 이웃나라, 부들부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들을 분석해 보자고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도 어느 지역을 지금 일본이 가지게 됐다는 거죠? 바로 7광구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일본이 기다리는 게 몇 년이에요? 2028년이에요. 일본이 뭐가 된대요? 석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이런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는 나라가 된대요. 자, 그럼 일본이 산유국이 되면 어느 나라가 부러워한다고요? 한국이요. 자, 여기서 오늘 기억해야 될 4가지 테마가 다 나왔습니다. 자,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한 7광구라고 하는 지역이 2028년에 일본 거가 된다. 그래서 한국이 부러워할 것이다. 이거죠. 자, 첫 번째 테마 7광구부터 가보자고요. 7광구가 뭔데요? 이 광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에서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을 했어요. 광물 채취 구역이라고 해서 광구라고 표현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총 8개의 광구가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제주도랑 굉장히 가까운 바다에 7광구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지금 눈으로 딱 보기에는 어느 나라랑 가까워 보여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랑 거리상으로는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눈으로 보이는 육지랑 가깝다는 거고요. 이 바닷속으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바다 밑으로는 우리나라의 대륙봉과 이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7광구 지역이거든요. 자, 그러면 대륙봉을 들어가 보자고요. 대륙봉이 뭐냐면요. 대륙봉은 쉽게 말해서 육지가 바다에 잠긴 부분을 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얕게 잠겨있는 이 대륙봉 같은 경우에는 육지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 거죠. 그런데 이 대륙봉에 엄청난 생물자원,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석유나 천연가스전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약 30% 이상 정도가 이 대륙봉 해저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7광구라고 하는 곳은 제주도로부터 쫙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 대륙봉으로는 쭉 이렇게 우리나라의 육지가 바다에 잠긴 부분과 대륙봉으로 쭉 이어져 있는 게 바로 7광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대륙봉에서 석유랑 천연가스가 엄청 나온다면서요. 이 7광구에도 있어요? 생각할 수 있죠. 안 그래도 1960년대 말에 유엔 극동경제위원회에서 여기에 탐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엄청난 석유가 묻혀있을 것 같다고 발표를 하죠. 그게 에머리 보고서라고 하는 건데요. 그때 각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난리가 나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꿈에 이제 부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분석이 나오냐면 만약에 여기가 재료로만 개발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산유국이 된다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당시 1960년대 말이면 우리나라는 어떤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을 때였죠? 박정희 정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 박정희 정부에서 정말 잘한 일인데요. 1970년 1월 1일 7광구를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선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포한 게 해저, 광물, 자원, 개발법이에요.
그러니까 7광구는 한국 소유라고 선언을 딱 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 일본이랑 거리상으로 더 가깝다면서요. 일본이 가만히 있었나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런데 사실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7광구를 우리가 선점한 게 1970년이랬잖아요. 1980년대 전까지만 해도 국제해양법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판결 기준이 어떻게 됐냐면 어느 나라랑 더 가까우냐가 아니라 어느 나라의 대륙분과 이어져 있는가였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자연 연장설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남단으로 쭉 해저지도를 보면은 대륙봉으로 쭉 7광구까지 이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일본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오키나와 해구가 있는데요. 이 해구가 뭐냐면 쉬운 말로 이 바다의 절벽 같은 곳이에요. 이 오키나와 해구가 일본에서 7광구로 이어지는 대륙봉을 훅 끊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지역과 관련해서 국제사법재판소 이런 데 가서 다투어 봐도 자연 연장설 쪽이 유리하니까 일본이랑 여기가 육지에서 보기에는 더 가까워 보일지라도 바다 안으로는 대륙붕이랑 우리 쪽이랑 이어져 있으니까 우리 쪽에 유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일본이 아니잖아요. 국제재판소에 뭐 제소를 하겠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경제협력을 끊겠다라고 하면서 갖은 회유와 협박을 우리 정부 측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정부 과감하게 밀어붙이죠. 아까 우리나라에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했다고 하잖아요. 이 법의 시행령을 발표를 해서요. 이 7광구에다가 미국의 필립스사와 탐사 및 채광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먼저 미국 회사를 시켜서 해저자원도 조사를 시키고 막 속도를 빼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난리가 난 거죠. 결국에는 일본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이 이 7광구는 공동으로 개발해서 반으로 이익을 나누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체결이 된 게 1974년 한일대륙봉 공동개발협정입니다. 협정이 체결이 된다고 바로 효력이 발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협정 자체가 시작이 되는 시점, 이거를 발효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효가 된 시점은 기사로 가지고 와봤어요. 이로부터 4년 후 1978년 여러분 이 날짜 기억하세요? 6월 22일이었습니다. 한일대륙봉 협정이 시작이 된 거죠. 자, 이 협정 내용 중요하겠죠. 이 합의에 따르면 1978년부터 개발해서 나오는 여기에서 나오는 석유나 천연가스가 나오게 되면 5대5로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한 거죠. 선생님 그러면 정말 가까이 있는 중국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중국은 뭐 워낙에 육지에 이 황사의 퇴적물이 많잖아요. 이 중국의 대륙붕도 쭉 이어져서 7광구까지 이어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판이 끼기도 했고 한국과 일본이 이미 연대해서 협정을 체결했으니까 일단 여기에 끼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협정이 영구적인 협정이냐? 당연히 아닙니다. 향후 50년간 공동 개발하기로 한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가 나오게 됩니다. 1978년부터 50년간이면 이 협정은 몇 년에 끝나는 거죠? 맞아요. 2028년에 끝나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썸네일에서 봤잖아요. 이거 썸네일 기억나시죠? 2028년 드디어 일본이 산유국에 도달한다. 여기서 아리달송하 있죠. 왜 얘네는 지네가 혼자 산유국이 된다고 하는 걸까요? 이 협정에 약점이 있습니다.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독소 조항이냐면 이 대륙봉 협정은 공동 개발이니까요. 만약에 둘 중에 한쪽이 개발을 거부하면 다른 한쪽도 개발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까?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기술력이 부족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부족한데 만약에 공동 개발인데 일본이 혼자만 탐사선을 보내서 자원을 개발하고 우리를 떠돌려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단독으로 개발을 하는 게 당시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동 개발하고 탐사를 했는가? 이게 탐사 기록이요. 1980년부터 시작해서 1986년까지 쭉 개발이 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탐사를 실패한 내용도 있지만 유가스 징후, 그러니까 여기에 천연가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량이지만 그 징후가 발견이 되기도 했고 이 석유랑 관련해서도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록이 어디까지 나와 있죠? 1986년까지 나와 있죠. 왜일까요? 일본이 갑작스럽게 1986년 개발 중단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된 거예요. 제7광구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 철수해버렸다.
일본 논리는 이런 거예요. 야, 우리가 보기에는 이 칠광구에 석유랑 천연가스가 없어. 계속하는 건 돈만 버리는 거니까 우리는 개발을 안 할래 하면서 거부해버린 거죠. 이렇게 칠광구 개발은 경제성이 없다면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냥 들어 누워버리니까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개발 시도도 못한 거예요. 어느 한쪽이라도 개발을 거부하면 진행을 못하는 내용의 협정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니 근데 선생님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칠광구에 그렇게 매장된 자원이 많을 거라고 예측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개발을 안 하는 건 일본도 피해 아닌가요? 왜 중단 선언을 한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결론만 말하면요. 일본은 혼자 칠광구의 자원을 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볼 건데요. 1980년대 이후에 국제 해양 분쟁, 그러니까 바다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판결의 동향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는 어느 나라의 대륙붕이랑 이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판결의 기준이었죠. 이게 대륙붕 기준인데 1980년대 중반부터 바뀌어요. 어떻게? 연안으로부터 200캐리까지 해저를 대륙붕으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랑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이 200캐리가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나라 사이에 중간선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쪽이 훨씬 더 유리할까요? 일본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게 되면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면 제7강구의 90% 이상이 일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1985년에 리비아와 몰타 간의 대륙붕 영유권 분쟁에서 중간선으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85년이라고 했잖아요. 85년에 이 판결을 본 다음에 86년에 일본이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일본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왜 나눠 먹어 하는 생각으로 공동 개발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정말로 일본 말처럼 석유나 천연가스가 없었나? 당연히 아닙니다. 2004년 우드로 윌슨 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석유 매장량은 1000억 배럴. 그러니까 미국도 엄청난 석유 생산국이잖아요. 미국의 4.5배입니다. 천연가스의 규모는요. 175조에서 210조 규모로 매장되어 있다고 해요. 이 양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입니다. 엄청난 자원이 있는 귀한 해저 자원이 있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썸네일이 나오는 거죠. 일본은 석유 대국으로 갈 거다. 한국 배 아파해봐라. 그러니까 2028년까지 일본이 그냥 존버하게 되면 국제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으니까 일본이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키워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어떤 나라가 끼게 될까요? 중국이 끼게 됩니다. 전에 말한 것처럼 중국은 칠광구에 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칠광구 주변에다가 계속 빨대를 꽂고서 석유 있나 천연가스 있나 이런 것들을 찾아본 거야. 계속. 그러다가 찾고 맙니다. 심지어 이 칠광구랑 불과 8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중국이 석유 채굴에 성공하게 돼요. 이게 1980년대였는데요. 거기가 펑우 유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기가 1980년대였습니다. 이 펑우 유전에서 석유랑 천연가스를 찾은 거죠. 이 어느 정도로 석유가 나왔느냐 그건 중국이 밝힌 바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대규모의 유전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전이 작으면, 그러니까 석유를 뽑아낸 양이 좀 적게 되면은 이 석유를 뽑아내는 주변으로 배를 이제 놓고서 그 배에다가 이 뽑아낸 석유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유전이 크면은 뽑는 석유가 많으면 그 정도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형 유전일 경우에는 육지까지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옮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이 발견한 유전이 얼마나 큰지 상하이까지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석유를 뽑아내고 있을 정도예요. 심지어 이후에도 중국이 이 칠광구 인근에다가 시추공을 여러 군데다 꼽아요. 그런데 꼽는 대로 기름을 발견을 했다는 거죠. 문제는요. 땅속의 석유는요. 요 지역 석유 따로 요 지역 석유 따로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류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만약에 일본이 칠광구 주변에서 석유를 다 뽑고 있으면 칠광구의 석유까지 빨려 들어가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칠광구 석유를 중국이 다 뽑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협정이 끝나는 시점에 중국은 100%의 확률로 이 판이 낄 겁니다. 왜냐면 중국을 포함해서 한국, 중국, 일본 요 3국이 모두요. 이미 칠광구가 우리나라 구역이라고 하면서 대륙봉 한계위원회가 있어요. CLCS라고 하는 이 기관에다가 자료를 제출한 상태거든요. 한국, 중국, 일본의 삼국지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를 좀 써보자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살펴봅시다. 2028년에 협정이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2028년에 나 이제 안 할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일본 입장에서 이 협정을 연장을 안 할 거면 3년 전에 상대방 나라에다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2025년 6월 22일 일본이 우리한테 연장을 안 한다고 통보를 하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그런 다음에 한국을 왕따시키고 중국이랑 일본이 이 7광구랑 관련해서 공동협정을 체결을 해가지고 역의 자원을 다 가져가는 게 우리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현재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재판에 가게 되면 우리한테 유리하진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뭐가 아니라 대륙동이 아니라 각 나라 중간선으로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죠. 그러면 7광구의 몇 퍼센트는 일본에 넘어가요? 90% 이상 일본에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미 협정을 체결을 했잖아요. 이 협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일본에 압박을 가해야 하는 거예요. 국제법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어쨌건 간의 대륙봉 협정은 정식으로 체결된 협정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밀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두세요. 바로 UN 해양법 협약 83조 제3항 신의 성실 교섭 및 자제 의무입니다. 아니 솔직히 일본의 입장이 어쨌건 간에 비겁하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자원을 공동 탐사하고 나눠 가지기로 협정을 했어요. 당시로선 우리가 유리했다고요. 그런데 일본은 신의 성실하게 그러니까 성실하게 신뢰를 가지고 이걸 이행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속된 말로 축구 경기라고 하면 침대 축구 하는 거잖아요. 시간 끌기 하면서 버티고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요. 저기 저 7광구에는 풍부한 자원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매우 의도적으로 자원책으로 혼자 하기 위해서 저러고 있다는 것과 관련된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야 한다고요. 2020년에 우리 정부가 일본 내무성에 통보를 했어요. 너희는 7광구가 경제성이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저기에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광권자라고 하죠. 자원채굴을 담당하는 사업자인데 조광권자로 석유공사를 지정했으니까 니네도 지정해서 빨리 협정을 이행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일본은 2020년이면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어요. 코로나가 심했을 때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협의할 상황이 아니라면서 발을 또 빼버렸습니다. 그래도 기대볼 수 있는 건 한국과 미국, 일본은 자본주의 세계를 수호하는 동맹을 체결한 국가잖아요. 자, 이 관계 속에서 같이 손잡고 사회주의 국가 중국을 견제해보자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2025년 6월 22일까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가 필요한 때입니다.